김성곤입니다. 먼저 이 회사법규 과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과목 명칭이 회사법규라고 되어 있죠. 어떤 법이겠어요? 회사에 관계되는 법이죠. 회사에 관계되는 법이잖아요. 회사에 관계되는 법이라는 것은 요게 바다죠. 바다하고 이거 사학하는 거는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관계되는 법을 모아놓은 것이 뭐냐면 회사법규예요. 이 바다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몇백 개 법이. 그런데 그 중에서 자 봅시다. 바다죠. 바다의 일에 대해서 관계인데 이것은 주로 뭐냐면은 회사 바다에서 활동하는 데 관계되잖아요. 그럼 바다라 하면은 우리가 해양 뭐 이런 거잖아요. 바다. 그러니까 바다에 관계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주로 제일 관계되는 게 뭐겠어요? 선박이잖아요. 선박. 그러니까 선박이 관계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선박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원이라고 이야기하죠. 선원에는 뭐 선장도 있을 거고 항해사도 있을 거고 쭉 종류가 많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도선사도 관계되겠죠. 선박 움직이니까. 거기다가 선박 소유자도 관계되는 거예요. 선박 소유자도. 자, 서로 관계되죠. 또 관계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바다에서 배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만이 관계될 것이다. 항만. 그 다음에는 어선들이나 어항도 관계될 것이다. 이런 것이 관계되겠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해운업도 관계될 것이다. 해운업이 관계되니까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관계되겠죠. 수산업에 관계되는 법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여기서 수산업만 배우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수산업은 주로 바다에 쓰여요. 그런데 내수면에 사는 게 있죠. 내수면 어업법이 또 있어요. 그거에 관계되는 법이 엄청 많아요. 수산업에 관계되는 거. 이게 전부 다 회사법규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레저 활동도 있죠. 레저 활동, 모터보드 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레저 활동 관계될 것이다. 여기뿐만 아니고 제일 요즘 중요한 해양 환경도 관계되겠죠. 여기서 또 해상에 우리가 선박을 움직이려고 하면 육상의 교통법 같이 바다에도 교통법이 있어요. 그것이 해사안전법이죠. 해사 안전에 대해서 관계된다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만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종류가. 몇백 가지 되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회사법규에서 다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기출문제가 어떤 나온 거 보는 거예요. 자, 기출문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법이 나왔다는 걸 갖다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차례 다음에 한번 보세요. 차례 다음이 14페이지에 있어요. 그것 아니면은 기출문제 모음 맨 뒷장을 봐도 관계없어요. 기출문제 모음 맨 뒷장을.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들어가 있나? 14페이지 보니까 연도별 회사법규 기출문제 분석대가 있죠. 2011년부터 작년까지 분석을 한 거예요. 왜 2011년도나 가면은 2011년도부터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그전에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 분석을 해보니까 100가지 정도 나오나 하면은 법규가 약 30가지가 넘게 나와요. 30한 두세 개 정도 나와요. 이때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법규 종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걸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선박법, 이번 시간에 이제 선박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보니까 한 문제 정도 나왔구나. 선박안전법도 한 문제는 꼭 나왔죠. 선박안전법.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원법 나왔다. 그 다음에 회사안전법 두 문제는 꼭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자,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니까 수상에서 수세 구조 등에 관한 법률대가 있죠.
그걸 보니까 두 문제씩, 세 문제씩 나왔죠. 그런데 맨 2019년 1차를 보면은 그게 동그라미 치놨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법은 해양경찰 소관법이에요. 해양경찰에서 시행을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여태까지는 해사법규에 나오다가 어디서 주로 나오나 하면은 해양경찰학 개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론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런데 해사법규에서 나와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씩이 이거는 해사법규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나 해양경찰학 개론에서 나온 거예요. 소관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다 강의를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수상레저 안전법 있죠. 수상레저 안전법도 해양경찰청의 소관법률이에요. 소관법률. 그러니까 2019년까지 나왔는데 19년 후반기부터는 경찰학 개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내려가다 보면은 해양경비법이 있죠. 소관법률이에요, 이것도. 그 소관법, 이거는 완전히 넘어가서 거기서만 나오는 거예요. 해양경찰학 개론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는 다 할 거예요. 그리고 해양경찰법이 새로 생겼죠. 해양경찰법. 그 다음에 연안사고 예방하는 법률도 해양경찰청 소관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나오나? 해양경찰학 개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는 여기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죠.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법이 여기는 30몇 가지인데 더 추가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더 법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거 여기서 나온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그럼 어디까지 참고를 하고 지금 오늘 첫 시간을 여기 듣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법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한 사람은 대충 어느 법이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비율이랄지 이런 걸. 그래서 강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강의는 기본 이론서가 상하가 있죠. 상하를 가지고 할 거예요. 하고 하는 방법은 먼저 각 법을 하죠. 법을 마치고 나면은 무엇을 하나 하면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요점 정리. 요점 정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을 쫙 읽을 거예요. 중요한 부분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요점 정리를 하고 나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기출문제 풀이를 단원별로 지금 여러분들 나눠준 것은 연도별로 되어 있죠. 연도별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최근 문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원별로 되어 있는 책은 많지만은 연도별로 되어 있는 것은 구하기 좀 힘들어요. 연도별로 다 나왔어요. 다. 근데 거기서 단원별로 뽑아가지고 오늘 선박법을 했다가 선박법의 기출문제를 딱 풀어볼 거예요. 예. 이러면 이제 이론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약 한 30몇 개의 법을 갖다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마치잖아요. 이론 마치면은 문제풀이 과정이 있어요. 문제풀이 과정은, 핵심 기본 문제예요. 핵심 정석 문제라고 해서 시험을 치고 풀이하고 시험 치고 풀이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정석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심화 문제를 시험을 또 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약 한 9주 정도, 11주죠. 이론 9주, 문제풀이 3주 해가지고 11주를 할 거예요. 11주 하면 하루 8시간이니까 90시간 정도 하겠죠. 90시간 진행을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나누어준, 그게 그 강의 계획서가 있죠.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세요. 강의 계획서를 보니까, 자, 오늘 선박법하고 선박안전법을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월요일에는 안전법하고 어선법 출근하는 게 계획서예요. 계획서를 왜 나눠주겠나? 예습을 하고 오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읽고 와야 돼. 예습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습을. 그래서 꼭 이대로는 아니지만 이거 비슷하게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8주가 되는 3월 11일 날은 이론을 거의 마칠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15일부터 해가지고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가고 4월 1일, 종강은 4월 1일 예정이에요. 거의 이 시간을 맞출 거예요. 이거보다 좀 빠른지 늦든지 하여튼 4월 1일에
종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습을 해야 되겠지. 예습, 복습 뭘 갖다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전체 한 90시간 정도로 강의를 하고 강의 시간은 언제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죠. 월요일, 목요일로 할 거예요. 몇 시? 14시 30분에서 4시간 18시 30분. 약 한 19시에 마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9시, 7시에. 7시 정도 마친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일주 지난 다음 목요일에는 그 앞에 친 8시간에 대한 평가를 할 거예요. 평가를. 그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요. 매일 시험을 칠 거예요. 언제 지나가면은 14시에 시험을 칠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가를 알 수 있죠. 매주. 그래서 14시에 시험을 치니까 14시 이전에 와야 되겠죠. 늦게 오면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꼭 칠 수 있도록 데일리 테스트.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해요. 풀이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4월 1일 끝난다고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부탁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은 학원에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강의를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공부한다는 어떤 거야? 첫째 예습이에요. 예습을 한번 읽고 와야 되고 그래야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복습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복습은 어디? 1페이지에서 배운 데까지예요. 오늘 지금 배웠죠? 1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가 배웠다. 내일은 또다시 1페이지에서 계속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안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법규에서는 복습이에요. 예습은 한 어떤 거 읽고 오면 돼. 그런데 복습은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면 책만 하는 게 어디 적어놓기도 하고 다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해결된다. 안 그러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금방 외워요. 그런데 법이 많아질수록 선박의 종류도 엄청 많아. 적용되는 선박들이 법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구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해결 방법은 계속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복습. 학원 온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법규는 인내력이 없으면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한 것이 당연히 사람이 하면 반 것을 잊어버리게 돼가 있죠. 하지만은 그것이 머릿속에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남겨두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1년 전에 자기가 100점 받았어요. 회사법규. 그런데 다시 공부를 하면은 처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과목 항해술이나 기간술은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 다음 1년 후에 공부를 하면은 며칠만 보면은 옛날 실력이 그대로 나와요. 절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회사법규는 이번에 100점 받았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공부를 하면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그만큼 휘발성이 강하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나? 날아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놔야 되겠죠. 그 방법이 복습밖에 없어요. 복습. 자, 그 다음에는 선생님 이게 이론서지요. 이론서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론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물론 여기 요점 정리하고 문제를 풀죠. 기출 문제를. 그런데 문제를 풀므로 해서 앞에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게 접목이 돼야지 안 잊어버려요. 훨씬 외우기가 쉬워요. 이론만 공부해가지고는 잘 안 외워져요. 그러니까 문제집이 있어야 되겠지. 문제집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 여러 문제집이 있어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친구들할지 합격된 지인이랄지 이 사람한테 어떤 게 좋다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꼭 문제집을 바로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선박법 마쳤다 하면 선박법 마치고 나서 복습하고 나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 그래 문제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시중에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좋은 것을 가려가지고 꼭 문제집이 있어야 돼요. 문제집이 두 종류가 있어요. 기출 문제집이 있고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요. 같이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구입해서 단원 끝날 때마다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그걸 잘 지켜주면은 예습, 복습, 문제집 계속 풀고 하면은 나중에 마칠 때 4, 5일을 마쳤다. 그 다음에 시험 칠 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좋은 점수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부탁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공된 자료가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찾아보세요. 강의 참고 자료라고 줬죠. 보세요. 강의 참고 자료. 강의 참고 자료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게 이론서에 전부 다 포함될 수 없는 것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시로 볼 거예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 있죠. 기출문제집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다 있어요. 다 해놨은 거예요. 이것은 끝날 때마다, 단원 끝날 때마다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풀이를 할 거예요. 단원별로 가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강의 계획서를 나눠줬죠. 이거는 뭘 하려고? 예습하기 위해서 나눠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음 하나는 뭐냐면은, 자, 법이 지금 또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강의를 이번 시간에 선박법에 강의를 했다. 그런데 내일 돼서 법이 선박법이 바뀌었다 하면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내줄 거예요. 신구문 대비표를 바뀐 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줄 거예요. 수업이 있을 때는 4월 1일까지는 프린트물로 내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난 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데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고 없애버리면 돼.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는. 중요한 것은 고쳐야 되겠죠. 그게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4월 1일 끝났다. 그럼 수업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제공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걸. 어디에 있나 하면은, 네이버 홈페이지에 보면 핵꿈사라는 데가 있어요. 가서 핵꿈사를 쳐보세요. 핵꿈사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볼 수, 이거는 카페죠. 카페 종류예요. 우리 아마 뉴스타디에서 하는 카페 종류예요.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왜 또 핵꿈사에 왜 가입을 해야 되나 하면은 여러분들 데일리 테스트 치잖아요. 치면은 답을 여기서 발표를 해요. 또 밑에 들고 선생님이 풀이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가입해가 한번 보세요, 이게.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스터디에 가면은 이 동영상 제공해주는 데죠. 요 스터디 가면은 여기서 들어가 보세요. 가입해가 여기 들어가면은 어디에 나가면은 해양경찰을 치세요. 한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오늘 가입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해양경찰에서 단과에 해사법규 김성곤에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면은 어디에 나가면 여기에 강의 자료실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올려요. 법 바뀔 때마다 신구문 대비표를 갖다 올려요. 그럼 자기가 다운받아서 봐야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뀐 법을 보려고 하면 4월 1일 이후는 강의 끝나면 못 봤잖아요. 그게. 그래서 꼭 여기서 새로운 걸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하면 법제처 들어가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법제처 들어가면 뭐 하기가 시간이 가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 찾아서 계정번호를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다운만 받아가 보면 돼. 됐죠? 이거는 꼭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그래야 새로운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공된 인쇄물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페이지 25페이지 선박법부터 한번 볼까요? 25페이지.
자, 25의 선박법이 있죠. 제일 기본적인 법이에요. 회사법규 중에 제일 기본적인 법규.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나오는 그런 법규예요. 자, 어떤 거겠나? 선박법이라는 게. 선박법. 유추를 해보세요. 어떤 법이 나오면은 이게 어떤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박법은 선박에 대한 법이죠. 선박에 대한 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선박법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박국적법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선박 국적을 나타내는 법이에요. 우리나라 선박이라는 걸 증명하는 법이에요, 이게. 선박법이라는 게. 선박 국적법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나 하면은 선박 국적을 알기 위해서는 선박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박 등록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박을 등록하는 법이에요. 등록을 해야지 비로소 우리나라 선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 선박을 증명하려고 하면은 어디야? 선박 국적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선박 국적정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선박 국적정서법. 선박 국적정서를 발급을 받아야지 우리나라 선박이 되는 거예요. 선박 국적정서법이에요. 그러니까 선박법이랑 선박 국적정서를 발급받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선박 국적정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려고 하면 좀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선적항을 정해요. 내가 어디에 선적항을 정하겠다는 걸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하고 나서 두 번째는 톤수를 측정을 해야 돼요. 톤수를 측정. 톤수 측정하고 나서 하잖아요. 톤수 측정하고 나서는 세 번째는 뭐냐면 톤수 측정하면 이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하고 나면은 뭐를 주나 하면은 선박 국적증서를 줘요. 이것을 나타내는 게 선박법이에요. 선적항에 관계된 거 나오지, 톤수 측정이 된 거 나오지, 톤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톤수 그 종류도 알아야 되지. 그 다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등록은 누구한테 하나 하면은,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면은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해 준다 했죠. 이것이 나오는 것이 선박법이에요. 선박법. 자, 여기 등록한다 했죠. 등록이라는 말이 있고 등기라는 말이 있어요. 등기라는 건 어떤 것이기? 내 재산권을 갖다가 그거 하기 위해 가지고 등기를 하잖아요. 집 같은 거 등기를 하죠. 선박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할 수가 있고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는 전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권을 선박을 갖다가 팔고 사고 뭐 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는 소형 선박 이상이 돼야지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소형 선박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소형 선박이 몇 톤 이상 되는 게 있어요. 좀 바로 나와요. 그래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등기 등록 중에 등기를 먼저 해야 돼요. 등기를 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는 소형 선박이 되면 등기를 한다 했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뭐를 하냐면 등록을 해요. 등기하는 거는 내 재산권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은 왜 하겠나? 등록은 나라에서 배가 등록이 돼야지 관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등록이 안 돼가 있으면 배가 없으니까 관리를 못 하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도 걷고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을 해야 되는 선박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선박이 있어요. 등록 제해야 되는 선박이 있어요. 제해되는 선박 말고는 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관리가 되잖아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박법은 제일 먼저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을 받는데 어떻게 한다? 선적항을 처음 정해야 돼요. 어디에 정한다는 게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톤수를 측정해야 돼요. 톤수를. 몇 톤 돼야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톤수 측정하고 그 다음에는 등기를 먼저 한다 했어요. 그런데
소형 선박보다 적은 배는 등기를 안 해요. 소형 선박 이상 되면은 등기를 하고 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등록도 어느 선박이 등록 제외되는 선박 말고는 다 등록을 해야 되죠. 이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박법이에요. 대충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 자 선박법에 보면은 제 25페이지 총칙돼 가지고 있죠. 총칙. 요 총칙은 어느 법이든 전부 다 총칙이 나와요. 총칙은 뭐냐면은 왜 만드느냐? 목적이 나와요.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용어 정의가 나와요. 용어 정의. 선박이 어떤 것이다, 뭐가 어떤 것, 용어 정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 어떤 것에 적용이 나요? 세 가지 나오는 게 총칙이에요. 총칙은 어느 법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총칙이고. 자, 그 다음에 제 2장을 보세요.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한국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를 받는 건 우리나라 선박을 증명한다 했죠. 그러니까 한국 선박의 특권과 의무가 있어요. 특권 세 가지 나올 거예요. 특권 세 가지. 우리나라 국기를 올린다는 여러 가지. 그 세 가지가 있고 의무 세 가지. 의무 세 가지 중에서는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도 나와요. 그래 특권 세 가지, 의무 세 가지가 있어요. 한국 선박은. 그 다음 봐요. 선박 톤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선박 톤수. 선박 톤수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선박의 공시제도 되어 있죠. 요게. 공시. 공시라는 게 뭐냐면은 널리 다른 사람한테 알린다는 뜻이에요. 공시라는 거는. 자, 공시는 게시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알린다는 뜻인데 공시제도에는 우리나라의 공시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와 등록이 있어요. 등기, 등록을 공시제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등록이 있고 등기가 따로 돼가 있죠. 이원화돼가 있어요. 이원화.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같이 돼가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원화돼가 있어요. 등록해야 되는 게 있고 등기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시제도. 그 다음에 각종 선박상 각종 정서가 있죠. 정서 중에는 아까 선박 국적 정서가 있겠죠. 선박 국적 정서. 어떻게 한다고? 등록하면 주는 거잖아요. 선박 국적 정서. 그 다음에는 국제 항해를 하려고 하면은 다른 선박 국적 정서만 가지고 선박 국적 정서 없이는 선박을 항해할 수가 없어요. 국기도 올릴 수가 없어요. 선박 국적 정서가 없으면은. 그런데 이 선박이 외국에 간다 하면은 외항선들이죠. 외국에 간다 하면은 뭐가 있어야 하면은 국제 톤수 정서가 있어야 돼. 국제 톤수 정서를 발급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24m 이상 되는 선박들은. 길이가 24m 이상 되는 선박들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선박 국제 톤수 정서가 없으면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4m 미만이 되는 선박은 국제 톤수 확인서가 있어야지 항해를 할 수 있죠. 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정서 종류에는. 이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보면은 외국에서 이런 업무를 누가 한다 했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한다 했죠. 선박 국적 정서를. 등록에 발급을 지방해양수산청. 근데 외국에서 누가 하겠나? 이런 업무를. 영사가 한다는 거예요. 영사.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대행하는 것은 영사가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선박법이 어떤 것이나 대충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거 한번 볼게요.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26페이지 보니까 그게 총칙이 있고 목적부터 볼게요. 자, 선박법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다 이야기했어요. 선박의 국적에 관한 상. 선박의 국적에 관한 상이 나온다. 우리나라 선박이 나와요. 선박 국적에 대한 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톤수 측정에 대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등록에서 나온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뭐라고? 선박법이에요. 선박법이 어떤 것이라고 했나? 선박 국적에 대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톤수에 대해서 나온다. 등록에 대해서 나온다.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이 뭐라고? 선박법이에요. 됐죠? 선박법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하면은 회사에 관한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걸 함으로 했어. 됐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목적은 국적을 사항을 갖다가 규정한다. 톤수 측정에 대해서 규정한다. 등록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칙에는 목적을 했어요. 용어가 나온다 했죠. 용어를 한번 볼게요. 먼저 용어, 대체 선박법에 선박이라 하는 거 어떤 걸 선박이라 하느냐는 게예요. 선박이라는 게. 선박법에서 선박이에요. 다른 법에서도 선박은 또 틀려요. 그런데 선박법에서는 이런 걸 선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수상은 어떤 게야? 물이죠. 물이라는 게 어떤 게? 해수면, 내수면 다예요. 해수면, 수상이라고 하는 게 해수면 바다에서 강이나 호수 이런 데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선박이라고 하는 수상에서, 해수면, 내수면에서 또는 수중에서 돼가 있죠. 옛날에는 수중이 없었어요. 잠수함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잠수함도. 됐죠? 그래서 수상,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한다. 그런데 배 종류가 엄청 많죠. 종류가. 그런데 선박법에서 배 종류는 세 종밖에 없어요. 세 종만 분류를 한다. 어떻게? 기선, 범선, 부선. 세 가지예요. 기선, 범선, 부선. 알아놔야 되겠죠. 기선, 범선, 부선 세 가지밖에 없다. 선박법에서는. 자, 기선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하고 수면 비행 선박대가 있죠. 여기에 기관을 사용한다는 것은 기관을 사용해서 동력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선이라 해요. 기선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선박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분리한다. 기관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뛸 수가 있는 선박도 기선이에요. 됐죠?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선박도 기선이다. 그 다음에 도철 가지고 운항하는데 기관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로 도철 가지고 운항을 하면 기관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도철 가지고 운항하면 범선이라 해요. 그런데 주로 기관을 가지고 운항하면 기선이라 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수명 비행 선박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 있죠. 표면 효과 작용에 의해서 수명 근접해서 비행하는 선박이라고 했죠. 비행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박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수면에서 수명 비행 선박이 수면이죠. 수면에서 약 한 2에서 5m 정도 떠요. 떠서 가는 선박이에요. 이게 비행하는 선박이에요. 예. 속도가 어느 정도 가면은 200km, 500km까지 나가요. 요즘은 상용화됐어요. 요즘은 여객선도 있고 화물선도 있어요. 수명 비행 선박이. 그게 수명 비행 뭐라고? 기선에 속한다. 기선. 자, 그 다음에 범선 있죠. 돛을 이용해서 추진한 선박이다. 그런데 보통 요트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기관이 좀 다 설치가 돼가지고 있지요. 설치가. 그런데 두 개 같이 움직인다 했을 때 주로 돛을 가지고 움직이는 범선, 기관을 주로 사용하면 기선 이렇게 분리를 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부선대가 있죠. 부선은 뭐라 했나? 장 능력이 없다. 자기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끌어야 되겠죠. 또는 밀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선박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하는 선박을 부선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밭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 봐요. 소형 선박. 아까 선생님이 등기를 하려면 소형 선박 이상 돼야 된다 했죠.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중요한 말이에요. 소형 선박. 각 법규마다 소형 선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선박법에서 소형 선박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꼭 알아놔야 되는 부분이에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범선은 뭐라고? 소형 선박이다. 20톤 미만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등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됐죠? 등록을 해야 돼. 근데 등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소형 선박은. 그 다음에는 100톤 미만의 부선은 뭐라고 했나? 밀리거나 끌려서 운항하는 선박이라 했죠. 그러니까 부선은 100톤 미만의 부선도 마찬가지 소형 선박이에요. 됐죠? 그것은 등기를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예, 알아놔야 되겠다. 자, 근데 소형 선박 정의,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소형 선박 정의에서 선박법에서는 어떻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범선이죠. 범선이고, 선박 안전법에서는 다음 시간에 선박 안전법을 할 거예요. 선박 안전법에서는 길이로 나와요. 12m.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선박법에서는 20톤 미만의 기선 범선이고 100톤 미만의 부선인데 안전법에서 12m 미만의 선박이 이것도 선박 안전법 이야기할 거예요.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선박직원법대가 있죠. 선박직원법은 어떤 거냐 하면은 선박의 자격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선박 자격증.
자격증 가진 사람은 직원이라고 해요. 회계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소형 선박은 25톤 미만 대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소형 선박 조종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소형 선박은 25톤 미만이라는 이야기예요. 됐죠? 25톤 미만. 그 다음에 수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 요거 해양경찰 소관 법률을 이렇게 했죠. 여기서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바다에서 선박이 지금 조난됐어요. 선박이. 그럼 누군가 이걸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이 구조를 하려고 하면은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안 하면 구조할 수 없어. 신고를 하고 구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그 신고를 하고 구조하는데 소형 선박 이하 되는 선박은 이게 수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에 소형 선박 이하 되는 것은 미만 되는 것은 그거 할 수 안 해야 돼. 신고 안 하고 구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형 선박 이상 되는 거는 신고를 하고 구조를 해야 돼. 그래서 소형 선박 어떤 거 알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수상에서 수색 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 기름, 유해 액체 물질의 산적, 이걸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실는 거예요. 산적 운반에 전용되면은 이거는 소형 선박에 신고를 해야 돼. 소형 선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용되지 않은 100톤 미만, 100톤 미만이죠, 이거는. 100톤 미만의 선박은 이것은 뭐라고? 소형 선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알아놔야 되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소형 선박. 이런 4가지 분류가 있다. 알아놔야 되겠고. 자, 그 다음 27페이지를 보세요. 자, 선박법에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등기는 소형 선박이 시작되면 등기를 해야 된다고 했죠. 나머지는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등록하는 건 아니야. 등록에 제외되는 선박이 있어요. 8가지. 등록 제외되는 선박이 8가지. 알아놔야 되겠죠. 볼게요. 자, 먼저 적용 범위부터 볼게요. 적용 범위는 선박은 한국 선박에만 적용한다고 했어요. 한국 선박에만. 한국 선박 아니면 선박법 적용이 안 돼요. 됐죠? 그런데 한국 선박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먼저 볼게요. 페이지 2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28페이지 보니까 한국 선박이 있죠. 4종류가 있어요. 알아놔야 되겠죠. 이런 선박을 한국 선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4종류 어떤 거다? 한국 선박은 국유 공유의 선박, 나라 선박이라는 게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들이에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공유. 국가나 지방자치가 단체가 설명하는 선박, 그걸 국유 공유의 선박, 한국 선박이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선박이다. 세 번째,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한 선박.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대한민국 선박이죠. 세 번째. 네 번째, 봐요. 네 번째,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실을 둔 그러니까 한국 법인 말고 하면 외국 법인이죠.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으로서 이 말이잖아요. 외국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은 대한민국 선박이에요. 그 다음에는 봐요. 관료 속에 보면은 공동대표일 때는 어떻다? 공동대표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3분의 2 이렇게 돼가 있었어요. 근데 아니야. 요즘은 전원이에요. 전원. 대표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대표일 때도 전원이 대한민국 사람인 그런 외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 그것도 대한민국 선박.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선박이라고 해요. 자, 다시 앞으로만. 그래서 이 선박법은 대한민국 한국 선박이죠. 한국 선박인 경우에 한다. 한국 선박 4가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일부 제외되는 선박이 있죠. 끝으로 보세요. 끝에 보면 제외 선박 8가지가 있죠. 8가지. 제일 먼저 군함 경찰용 선박. 군함 경찰용 선박은 선박법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전체가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10가지 조항만 적용이 안 돼요. 거의 다예요. 그런데 좌우시간에 적용 안 돼. 적용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톤수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선적항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거예요. 선적항 정하는 그런 게 아니고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군함 경찰용 선박은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총 톤수 5톤 미만의 범선,
5톤 미만의 범선 전체가 아니고 범선 중에서도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 등록해야 돼. 근데 기간 설치 안 된 범선 등록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총톤수 20톤 이상에 되는 부선도 부선 중에서도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20톤 이상 된다. 그런데 계류용으로 저장용으로 고정대가 있다. 고정대가 있는 부선은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20톤 이상 되면은 되더라도. 그런데 다만 나오죠. 다만 나오는 거기 보면은 어떤 거다. 수상 호텔이랄지 수상 식당이랄지 수상 공연장이랄지 이런 부유식 수상 구조물은 어떻게 된다. 제어야 된다. 이거는 적용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야 돼. 20톤 이상 되더라도. 됐죠? 어떤 이야기인가? 그 다음에 5번째, 노와 상하대로 운전하는 선박, 노도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 노도선은 등록해야 되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노도선. 그 다음에 6번째, 어선법에, 자, 나중에 어선법을 할 거예요. 어선법에서 이야기하는 어선이에요. 자, 어선법은 옛날에는 선박법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선법이 분리가 안 되고 선박법 안에 어선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선을 분리를 했어요. 어선법 따로 만들었어. 어선법에. 그러면은 어선법에 만드니까 어선법에서 등록을 하겠죠. 어선법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돼.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어선법에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선박법에서는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선법에 어선 종류가 이런 것을 어선이라 한다는 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선이 이런 것을 어선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가 미리 볼게요. 이거는 페이지 8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4페이지 보니까 자 어선법에서 어선 이런 것을 어선이라 한다. 4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것이다. 자 봐요. 그게 어업대가 있죠. 어업. 그 다음에 관례가 양식산업발전법에 양식업이 포함된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양식산업발전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옛날에는 양식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 하면 어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분류돼가지고 업 따로, 양식 따로예요. 양식업 따로예요. 그래, 양식업, 제일 먼저 양식업, 그 다음에 어획물, 운반업, 수상물, 강호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어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양식업, 그리고 수산물, 가공업, 그 다음에 어획물, 운반업을 통틀어서 뭐라 하면은 수산업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수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산업법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수산업에 보면은 수산업의 종류는 4가지가, 옛날에 3가지인데 4가지예요. 뭐냐면은 그 다음 양식업은 따로 옛날에 어업이 있었는데 지금 수산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양식업, 어획물, 운반업, 그 다음에 수산물, 가공업을 수산업이라 해요. 요 4가지에 사용되는 선박을 뭐라 한다고? 어선이라 해요. 어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수산업에 관해서 5가지 시험조사 지도 단속 교섭, 시험조사 지도 단속하는 선박들. 예를 들면은 업 주도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 보면 업 실습선이 있죠. 그런 것은 뭐라고? 어선이에요. 어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건조 허가를 받아서 건조정행이나 건조한 선박대가 있죠. 여기에 나중에 어선법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여기에 건조 허가라고 되어 있죠. 일반 선박은 건조를 할 때 허가를 안 받아요. 건조 검사는 받지만은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런데 어선은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 먼저 받아야 건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겠나? 어선은 많이 막 건조를 하면은 고기를 생선을 잡으면은 남획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어선을 갖다가 건조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는 허가를 받는, 허가를 받아가 건조적인 선박은 어선이라고 해요. 됐죠? 건조. 미리 이야기하면 건조 허가는 누구한테 받나 하면 미리 이야기합니다. 미리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요. 또 하나, 허가 받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요. 원양어선이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받아요. 나머지 어선들은 전부 다 허가를 어디서 받나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 받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자, 어선도 등록을 한다 했죠. 그런데 등록하는 게 좀 달라요. 일반 선박법에서. 그러니까 어선에 대해서는 선박법이 적용하는데 어선법이 적용된다 했죠. 적용제외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선은 등록을 선박법에 등록 누구한테 했나? 지방청장한테 했죠. 어선은 등록을 누구한테 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을 해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등록을 한 것도 어선이다. 어선 4가지 됐죠. 수산업에 이용하는 그런 선박 어선이다. 그 다음에는 수산업 지도 단속 교섭, 그 다음에 하는 선박 어선이다. 건조 허가를 받아서 건조정이나 건조하는 어선이다. 등록한 것도 어선으로 등록한 것도 어선이다. 4가지라는 거예요. 어선 종류가. 자, 이걸 알고 먼저 볼게요. 그래서 6번에 보니까 어선법에서 등록을 했다. 어선법에 한 것은 제외된다는 거예요. 어선법에서. 어선은. 됐죠? 어선법에 의해서. 그런데 맨 밑에 보세요. 보니까 어선에 대해서는 자, 지금 제외되는 규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8가지가 규정을 보니까 톤수 적정 7조, 8조, 등기 등록 8조 A, 8조 3, 9조, 10조에가 13조, 18조에 보면 등록사항 변경, 말소 등록 이 10가지 조항만 제외가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요거 10가지. 이게 10가지가 뭐냐면은 주로 등기 등록에 8조 보세요. 등기 등록에 관한 거예요. 등기 등록에 관한 것만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자, 등기 등록을 하면 7조에 측정을 해야 되죠. 관계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류 쭉 나오죠. 8조에 보면은 등록사항이 변경이 됐다 하면 등록 한 선박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말소 등록을 해야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등기 등록에 관한 부분 10가지 조항만 전부 다 뭐라고 제외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제외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그게 10조, 7조, 8조, 9조, 10조, 12조가 중간에 빠져가 있죠. 한번 보세요. 왜 그러나 12조는 삭제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 13조, 14, 15, 16, 17조가 빠져가 있죠. 그것도 삭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 18조, 19, 20, 21조도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22조, 23, 24, 37조가 전부 다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라는 이야기죠. 거의 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특히 등기 등록이 제외된다. 8가지는. 그래서 어선법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외되고 이건 어선법이 하니까. 그 다음에 7번에 보세요.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준설선은 안에서 밑에 항구를 갖다가 이렇게 깊게 만들기 위해서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런 선박은 준설기계로 등록된 걸 어디에? 준설법이 거기에서 그쪽에서 등록이 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등록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그 다음 8번째 보세요. 수상레저 안전법, 나중에 수상레저 안전법 할 거예요. 수상레저 안전법인데 동력수상레저 기구대가 있죠. 수상레저 안전법에서는 수상 우리가 활동하려고 하면 수상레저 기구가 있어야 되죠. 수상레저 기구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한 30가지 정도 돼. 그런데 그 중에서 동력수상레저 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동력이 있는 수상레저 기구가 9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6가지였는데 3가지가 플러스 됐어요.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부 다 등록하는 게 등록해야 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등록을.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그게 어떤 거냐면은 수상 오토바이 등록해야 돼. 톤수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모터보드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전부 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20톤 미만에 되는 모터보드 등록해야 돼.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무보트, 고무로 된 보트예요. 그것도 이거는 30마력 이상이에요. 그보다 더 커야지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등록을 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요트 있잖아요. 요트라고 하는데 원래는 세일링 요트예요. 기간이 있는 요트예요. 기간이 있는 요트인데 20톤 이상 되면은 수상레저 안전법에 등록을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그 4가지가 등록이 됐죠. 여기 등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외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거 이제 참고로 듣습니다. 여기 모타보드는 톤수하고 말에 관계없어요. 다 등록해야 돼요. 동력수학 레저 기구 중에서도. 그 다음에 모타보드는 20톤 미만이 되는 것은 수학레저 안전법에 의해서 수학레저 기구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20톤 이상이 되잖아요. 이상이 되면 거기에서 등록한다고 어디 선박법에 등록해야 돼요. 그런 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좌우지간에 수학레저 안전법에서 동력수학레저 기구로 거기에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8가지. 참고로 알아둬야 되겠죠. 8가지. 이것은 제 선박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선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3가지 등기 등록, 그 다음에 등록상의 변경, 말소 등록만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어선법이 원래 선박법이 있었다 했죠. 나머지는 전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나 법에서는 중용한다 했죠. 다른 조항들은 전부 다 중용이에요.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런데 3가지만, 어선은 3가지만 뭐예요? 등기 등록, 그 다음에 등록상의 변경, 그 다음 말소 등록만 어선법에 의해서 취급한다. 이 이야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보고 넘어갈게요. 자, 28페이지. 자, 한국 선박 조금 전에 나왔죠. 4가지가 있었죠. 국유 공유의 선박,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그 다음에 대한민국 법인이 소유한 선박,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으로서 대표자가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공동대표는 전이라고 했어요.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을 한국 선박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선박의 특권과 의무 나오죠. 한국 선박의 특권. 한국 선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가지가 있어요. 의무 또 3가지. 한국 선박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의무 3가지. 먼저 특권을 볼게요. 국기 개양권, 불개양장 기양권, 국내 연안 무역권 3가지가 있죠. 이건 외국 선박 할 수 없어요. 한국 선박만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국기 개양권. 국기는 외국 선박 올릴 수가 없어. 우리나라 선박만 올려야 돼. 자, 뭐라 그런 데가 있나 그게. 그런데 국기 개양권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나는 올릴 수 있다. 그 다음 나는 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권인 동시에 의무예요. 볼게요. 국기 개양. 한국 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개양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기를 우리나라를 사칭하려고 대한민국 외국 선박이 올리잖아요. 5년 5천만 원 벌금이에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상당히 크죠. 자, 그걸 올릴 수 없다. 그런데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올린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에 출입한다. 항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출입, 나간다. 됐죠? 들어오고 나갈 때는 올릴 수 있다. 또는 머물 때, 항구에 머물 때 올릴 수 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만 올릴 수 있다. 항구에 머물 때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올릴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어디에 올린다 기대가 있나? 이게 마스터, 선박의 마스터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올릴 수 있다. 외국 선박은. 됐죠? 한국 선박은 외국 선박은 못 올려요. 우리 국기를. 그런데 입출항할 때, 그 다음에 항구에 머물 때는 올릴 수 있다. 어디에? 마스터 꼭대기에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에 불개양장 기양권 이런 데가 있죠. 여기에 불개양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응? 불개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불개양이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개양이죠. 개양.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안 써요. 불개양장이라는 말을 안 써요. 개양을 뭐라 하냐면 무역항이라는 말을 써요. 개양은 말을 안 써요. 무역항이에요. 이게. 개양은 무역항이에요. 불개양장은 뭐라 하냐면 불개양장은 연안항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어떻게 틀리느냐? 개항은 어떤 거냐면은 외국 선박이 수시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때예요. 그것을 갖다가 무역항이라고 해요. 개항이라고 해요. 불개양장은, 연안항은 외국 선박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가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례가 들어갈 수가 있지. 4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때 들어올 수 있지.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불개양장, 연안항이에요. 됐죠? 차이점. 자, 우리나라의 이걸 우리 항만이라고 해요. 항만. 우리나라 항만이 몇 개쯤 되겠나? 항만이라고 부르는 데가. 항만은 60개밖에 없어요. 60개. 요거는 나중에 항만법 할 때 나오는데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항만 이름이 나와요. 항만 이름.
자, 항만법에서 항만은 몇 개가 있나? 60개가 있어요. 항만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무역항이 있고 연안항이 있어요. 무역항이 31개가 있다. 연안항이 29개의 연안항이 있어요. 연안항이. 무역항 중에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 무역항이 있고 지방관리 무역항이 있어요. 국가관리 무역항이 몇 개? 14개, 지방관리가 17개가 31개가 있어요. 개수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개수뿐만 아니고 이름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무역항은 몇 개냐? 갈로 해가지고. 엄청 어렵죠. 60개 다 외우기 힘들겠죠. 좌우지간 나왔다. 연안항은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연안항과 지방관리 연안항이다. 국가관리 연안항이 11개, 지방관리 연안항이 18개 해가지고 29개. 전체 해가지고 우리나라 항만이라 하는 것은 몇 개가 있다? 60개가 있어요. 항만에 대가 되는 게 뭐가 있다 했나? 의항이 있다 했죠. 의항은 어느 정도 되겠나? 의항도 종류가 4종류가 있어요. 국가의항하고 쭉 4종류가 있는데 의항은 수백 개 되는 게 수백 개. 조그만 지방에 보면 조그만 의항들이 있죠. 그런 거 다음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의항.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의항법에도 이야기할게요. 자, 근데 항만 이렇게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래서 봐요. 불기항장, 기항권 외국 선박은 못 들어와요. 근데 우리나라 선박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기항장, 연안항에. 자, 그 다음에 국내 연안 무역권이 있죠. 한국 선박이 아니면은, 한국 선박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불기항장, 연안항에 기항할 수도 없다.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 기항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객도 실을 수가 없고, 화물도 운송할 수가 없다. 됐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박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 우리나라 한국 선박이 아닙니다. 다만 근데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에 기항할 수 있는 연안항에 기항할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외워둬야 되겠죠. 4가지. 볼게요. 어떤 것인가? 먼저 법률 또는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다. 법률이나 조약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해양사고가 났다. 연안항에 들어올 수 있다. 세 번째, 포획을 피하는 경우. 포획을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나? 자, 지금 해적들이 잡으러 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연안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포획을 피할 때 들어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때 4가지죠. 그러니까 첫째 뭐예요? 조약이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든지 해양사고 당했다. 그 다음에 포획을 피하려한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이때는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 연안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봐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외국 선박이 불기항장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불기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항간에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외국 선박이 그게 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아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는다 했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했죠. 해양수산부 장관의. 그런데 저는 불기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가면 불기항장 또는 여객의 성선지 탔던 데죠. 성선지 화물을 실은 데 선적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대 제출한다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야 이게?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있는 거야? 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요.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위임시킨다 해요. 지방청장한테 위임된 상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법 6조로 되어 있죠. 밑에는 시행규칙 2조로 되어 있죠. 법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못하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떻다? 시행규칙에서 이 지금 허가를 누구한테?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위임한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나왔을 때 2개 다 답이에요. 낼 때 조심해서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를 누가 받는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청장이 실질적으로 지방청장이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법에는 자 한번 처음을 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사람 잘 알겠지만 회사법규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법제처라는데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법제처를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법제처. 그래서 수시로 의문 나면은 수시로 어디다 인터넷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법제처에서. 됐죠?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 지금 쉬는 시간에 알치고 당장 들어가 봐야 돼. 핸드폰으로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자, 법제처 딱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선박법을 배우잖아요. 여기 선박법을 쳤어요. 선박법을 검색을 하면은 선박법에 대해서 딱 선박법이 나와요. 법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선박법 시행령이라고 나왔어요.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선박법 시행규칙이라고 또 나와요. 이게 뭐냐고. 세 가지가 나와요, 법에는. 그래서 선박법이라고 했죠. 법은 어디서 법을 만드나?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이걸 뭐라고 하나?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고 또는 법률이라고 하잖아요. 법률을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어요.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는 이것을 어떻게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라고 국가에 하는 정부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 정부를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행을 하는데 모든 것을 선박법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많으니까 시행하는데 세부적인 게 있을 때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대통령령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세부적인 거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행령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것을 또 다 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실제로 이것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돼. 이것은 예를 들어 각 부처예요. 우리 같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해가지고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알아놔야 되겠지. 법만 알아서 합니다. 이것을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법령이라고 해요. 법령. 법령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항상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법이 나오잖아요. 대통령에 따른다. 대통령 다 못하니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시한다 하면 대통령령을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디야 시행규칙은 해양수산부령에 의해서 실시한다 하면 해양수산부령을 봐야 되겠죠. 그것이 이거라. 이것이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시로 법제처 들어가면은 개정된 법률이랄지 이런 게 다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가 봐야 돼요. 제일 의문 나면은 무조건 법제처에 있는 게 최고죠. 법제처에 있는 것이 제일 최신의 것이에요. 이게 항상 법제처 검색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28페이지 다시 보세요. 28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자 3번에 보면 국내 연안무역권에서 이것을 위반했다 하면 5년 5천만 원 벌금이죠. 예, 있고. 그리고 자 조금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를 한다 했는데 시행규칙에서 2조에 보니까 위임사항이라고 돼요. 이게 지방해양수산청장한테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페이지 38페이지를 한번 내보세요. 38페이지. 38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권한의 위임대가 있죠. 권한이 위임대가 있는 거예요. 38페이지. 자, 보니까 어떻게 돼가 있나.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31조에 따라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한다고 돼가 있죠. 시행령에. 자, 어떤 것을 위임되는가 한번 볼게요. 보니까 39페이지 보니까 법 6조, 조금 전에 6조, 그게 6조예요. 6조에서 따른 다만 이래 돼가 있었잖아요. 그런 단서가 다만이에요. 다만 따른 한국 선박이 아는 선박이 불기항장에 기항을 허가한다 또는 여객 화물 운송을 허가한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방청장한테 위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참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자, 한국 선박에 조금 전에 특권에 대해 특권 3가지를 했죠. 국기를 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연안 무역권도 있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연안 항에 들어올 수 있다 했죠. 근데 의무도 있어요. 3가지. 제일 첫째, 등기 등록의 의무가 있다. 등기도 해야 돼, 등록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상국 소유자는, 선박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 청장한테 뭐를 한다? 등록을 한다 했죠. 취득한 날부터 언제? 요게 취득한,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취득을 했다 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말이 있어요. 알아놔야 되겠죠. 60일 이내 어떻게 한다고?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 안 하면 200만 원 과태료예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있는 소형 선박 이상 되는 선박은 등기를 하고 나서 해야 되죠. 등기를 하고 나서 등록한다. 이런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 국기 개양 의무. 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기 개양 의무는 한국 선박은 대한민국 국기를 개양한다. 개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선박 명칭도 기재해야 된다. 선적항도 기재해야 된다. 헐수 기재해야 된다. 어떻게 기재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기재하는 게? 자, 해야 된다. 국기 개양부터 볼게요. 시행규칙이에요. 국기 개양은 어디에 한다? 한국 선박은 4가지 여기 시험 문제 나와요. 이 경우 때 국기를 개양한다는 거예요. 4가지 경우 때. 어떨 때? 어디에 한다? 어디에? 선박의 뒷부분에 한다 되가 있죠. 선박의 뒷부분에 국기를 개양한다. 언제? 4가지 볼게요. 대한민국 등대. 말 그대로 외워놔야 돼. 등대. 해안망루에 요구가 있을 때. 등대나 해양망루에서 국기를 올려달라 요구가 있을 때 국기를 올려야 된다. 두 번째, 외국항에 출입할 때, 외국항에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 출입할 때 국기 올려야 돼. 어디에? 뒷부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군이에요. 해군. 그 다음에 해양경찰이에요. 해양경찰 소속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요구가 있을 때 그대로 외워둬야 돼. 이거는. 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게요. 있을 때 올려야 된다. 그 밖에 지방청장이 누구냐면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에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요구했을 요 4가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국기를 뒤에 올려야 된다. 이렇게 돼가 있죠. 그런데 안 올려야 되는, 내 구조상 속력이 빠르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는 국기를 못 올릴 경우도 있을 거야. 그게 어떻게 되냐? 밑에 보여요. 다만 나오죠. 다만 국내 항간을 운행하는 우리나라에만 갔다 왔다는 외국 말고 갔다 왔다는 그런 선박은 총 톤수 50톤 미만인 선박하고 50톤 미만 선박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50톤 미만 선박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대 속력 25나트 이상인 선박은 어디에? 조타실이나 상갑판 이쪽에 있는 선실 등의 구조물이 바깥쪽 양쪽에 어떻다? 양면에 잘 보니까 부착할 수 있다 했죠. 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부착해 놓는 거예요. 됐죠? 어떤 선박이? 50톤 미만이거나 속력이 25나트 이상인 선박. 자, 어디에다가 부착한다 했나? 조타실의 양쪽, 그 다음에 선실의 양쪽.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나오나 하면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상갑판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게. 이게 회사 복귀를 하려고 하면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선박에 대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용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선생님이 설명할 수가 없지. 필요한 건 조금씩 설명을 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전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안 되는 거예요. 상갑판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 봐요. 거기 보니까 조타신이나 상갑판 위쪽 이런 데가 있죠. 상식적인 게 배 타는 사람. 상갑판이 어떤 거냐면 상갑판은 최상층에 있는 갑판이에요. 상이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 최상층에 있는 갑판이에요. 제일 높이 있는 갑판이에요. 이게. 자, 최상층에 있는 갑판을 상갑판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갑판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통갑판이에요. 갑판 종류가 많죠. 전통갑판이 돼야 돼요. 전통갑판이 어떤 거냐면은 이게 통한다는 거죠. 전체가 통하는 갑판이. 전체가 통하는 갑판이 전통갑판이. 선수에서 선미까지 갑판이 다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걸 전통갑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통갑판 중에서 최상층에 있는 갑판을 상갑판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갑판이죠. 상갑판. 이 뜻을 알아놓으면 훨씬 편해요. 그걸 상갑판이라고 해요. 상갑판이 있죠. 상갑판 밑으로 가면은 제2갑판, 제3갑판, 제4갑판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갑판 위에다가 갑판을 하고 사람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데를 갖다가 뭐라 하나 하면은 이것을 선루 아니면은 갑판실이라고 해요. 갑판실. 상갑판 위에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봐요. 그게 보면 조타실도 상갑판 위에 실제로 구조물이에요. 조타실이나 상갑판 위층에 있는 선실대가 있죠. 상갑판 위층에 있는 선실들이에요. 이것에 어디를 붙인다고? 여기 있는데 옆에다가 국기를 붙여간다는 거예요. 됐죠? 그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국기를 한다. 그 다음에 표시 의무가 있죠. 표시 의무는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한다? 이건 안 하면 안 되죠. 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소형 선박은 안 할 수 있다. 소형 선박이 어떤 거라 했지? 선박법에서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범선, 100톤 미만의 부선이잖아요. 그것은 표시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해야 되는 선박 볼게요. 명칭, 선박 이름이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게. 자, 명칭은 선박 있죠. 자, 먼저 선박의 명칭, 선박 이름이잖아요. 어디에 한다 했나? 선수 양쪽, 선미 중앙에. 선미 양쪽, 선미에다가 해요. 선미에다가. 예? 그래서 선수 양현 쪽에 외부하고 선미에 잘 보는 거, 중앙이 아니죠. 잘 보이는 곳에 하면 된다. 예? 그런데 크기는 뭐를 하라고 하면은 10cm 이상이에요. 10cm보다 더 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글자 크기가 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 숫자하고 한글로 되가 있어요. 영문으로 적으면 안 돼. 한글로, 우리나라 선박은 한글로 적어야 돼요. 한글로 적으면서 영어로 적힌 선박도 많이 봤죠. 그건 우리나라 선박이 아니에요. 외국 선박들이에요. 우리나라 선박 한글로.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정답했는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선박 이름이 한국이라고 합시다. 한국이면은 한국 1호가 있고 6호가 있고 3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이랑 무궁화라고 합시다. 무궁화가 어떤 선박이냐 하면은 수산청에서 지도선들이에요. 지도선. 수산부 소속 배들이에요. 무궁화인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2개, 3개 막 있잖아요. 그럼 1호, 2호가 있고 5호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적을 수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선적항. 선적항은 어디에 적나? 명칭은 선수 양쪽 선미에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은 선미에 적어요. 선미에. 그래서 선적항은 외부 잘 보이는 곳에 10cm 이상으로 적는다. 그 다음에 헐수와 치수대가 있죠.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헐수와 치수. 자, 여기 헐수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렵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헐수 같은 거는 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헐수는 선박이 있잖아요. 물에 잠겨 있어요, 이게. 그럼 헐수라는 의미, 드라프트라고 하죠. 헐수는 선저에서부터 물면까지를 뭐라고 하면은 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물면에서부터 갑판이에요. 갑판까지를 뭐라고 하나 하면 근현이라는 말을 써요. 헐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헐수죠. 헐수는 선제에서부터 물면까지 높이를 헐수라고 해요. 헐수. 그래서 자, 헐수와 치수를 적는데 어디에 적는다 하면 헐수의 치수를 어디에 적는가 하면 선수, 선미의 외부 양쪽에 적는다. 있잖아요. 이렇게. 이랑 우리 배를 붙이죠. 그러면 헐수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선미, 양쪽에 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이 계류를 이것은 우연 계류죠. 자연 계류할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적어야 돼. 헐수를. 양쪽.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나? 선수, 선미, 외부 양현 측면에 양쪽에 적는다는 거예요. 선주에서부터 최대 헐수 이상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20cm마다 인터벌이 20cm예요. 글자 크기는 10cm. 이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20cm마다 10cm의 숫자로 적는다. 그 다음에는 아랍 숫자를 적고 이 경우 또 숫자의 하단이 중요한 말이에요. 숫자의 하단이 헐수다. 현재 헐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항해를 하는 사람들은 운용에서 배우기 때문에 어차피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생소한 거예요. 선박 1에 있죠. 선제에서부터 적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여기 2m예요. 여기가. 여기까지 2m라 합시다. 2m. 그 다음에는 인터벌을 얼마나 했나? 20cm라 했죠. 어떻게 되냐? 2, 4, 6, 8하고 여기 3m 돼가 3m 또 2, 4, 6, 8 이렇게 적혀가 있어요. 선박에. 자, 그러면은 헐수를 한 읽어볼게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얼마나 했나? 10cm예요. 됐죠? 인터벌은 20cm마다 적혀가 있어요. 인터벌은 10cm. 그러면은 물이 현재 물이 4 있죠. 4 여기 찰랑찰랑 하고 있어요. 그럼 헐수가 얼마나 하면은 2m 얼마겠어요? 하단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 그게 숫자가 하단이라 했죠. 이것은 2m 40cm라 헐수가 40cm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4의 위쪽에 찰랑찰랑하고 있으면 얼마겠나? 2m 50cm, 여기 10cm니까 50cm가 되겠죠. 그래서 하단이 여기 찰랑찰랑하고 있다 하면 얼마야? 2m 되겠고 위에 2m 여기 찰랑찰랑하고 있어요. 2m 10cm 이리 되겠죠. 그래서 하단이 나타낸다. 하단이 그것을 나타낸다. 이거 알아놔야 되겠죠. 회계사가 아니고 항해 시험에는 항해술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단이란 말을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선박 명칭을 표시하기 곤란한 선박은 지방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을 한가라는 지방청장은 따로 다른 데 해야 된다,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데가 있죠. 그 다음에 선박에는 잘 보인다, 잘 보이고 오래 가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변경됐을 때는 고쳐야 된다. 잘 보이고 오래 되는 방법은 잘 보인다는 건 어떤 것이겠나? 우리 선박이 검은색 같으면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칠해요. 우리 배가 흰색 같으면 까만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잘 보는 색하고 항구색,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래 가는 방법이 어떤 거겠나? 주로 이것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2가 있으면 2에다가 용접을 해놨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용접을 해가지고 안에는 체크를 칠해놨어요. 그러면은 오래 가겠죠. 이와 같이 오래 가는 방법으로, 옛날 이야기로는 항구적인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선적항을 한번 볼게요. 자, 선적항 하는 것은 선박 어떤 것이나 선적항은 선박 소유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항구예요. 항구를 선적항이라고 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선박에서 선적항을 정한다 했죠. 자,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선적항이라고 하는 것은 선박 소유자가 국적 증서를 발급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있어야지 우리가 선박에 대해서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선적항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선적항을 정하는 곳 있죠. 3원칙이에요. 선적항은 이런 데 정한다. 3원칙. 첫째는 시험면의 명칭이다. 시험면의 명칭이 선적항 이름이에요. 정하면 돼, 자기가. 시험면의 명칭이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 명칭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대구 할 수 있겠나? 못해요. 항행할 수 있는 그게 접한 곳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선박 소유자 주소지에 정해야 된다. 이게 3원칙이에요. 3원칙. 시험면에 따른다. 그 다음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 접한 곳에 한다. 선박 소유자 주소에 한다. 자, 그런데 선박 소유자 주소가 뭐 대구랄지 충청북도 어디랄지 하면은 못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가 나와야 되겠죠. 자, 볼게요. 선적항을 선박 소유자 주소지가 아닌 곳에 정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나오죠. 어떨 경우다. 국내 주소가 없다. 내가 없을 때 국내 항해 선적항을 정할 때 다른 데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항행할 수 없는 곳에 주소를 뒀다가 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할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특별시 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죠. 특별법에서 선박 등록 특구로 지정된 곳에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제주도에는 선박 특구예요. 그건 뭐냐면은 선적항을 내가 제주도에다가 정하겠다 하면은 세금을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제주도에 정한 선박이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선박 특구예요. 특구로 정할 때는 현재 내 주소지가 아니라도 그게 정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예? 선박 특구로 진된 계양을 갖다가 선정을 정할 때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가 있다. 이래 되겠죠. 그게 선적항.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